네, 잠시 후에 이제 오후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좀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좀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오후 세션은 제대로 진행해서 3시간의 행사가 진행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발제와 패널 토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는 선진 원자로 SSC 등급 분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허균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허균영 교수님은 카이스트에서 학위를 하셨고 현재는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허균영 교수님을 큰 박수로 단상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허균영입니다.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오전 세션, 더 중요한 오전 세션을 참석을 못해서 조금 많이 안타깝고요. 후반부의 첫 번째 발표로서 아마 오전이랑은 좀 결은 다를 텐데 선지론자로 혹은 비경수로 4세대 원전 혹은 요즘에는 좀 이제 의미가 모호해져서 SMR로도 칭해지고 있는 선진원자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을 땐 어떤 부분이 좋을까요? 라고 여쭤봤었는데 제가 이 부분이 가장 좀 자신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기술적으로도 조금 많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소위 NEI, 이제 미국에 있는 산업연합 중심으로 개발된 일종의 기술 제안 문서죠. 18-04라는 내용에 있는 구조물 개통 설비에 대한 등급 분류 방법 내용을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엄청 지루하실 텐데요. 지루하실 텐데 지루해 좀 들어주시고 이제 중간중간에 현행 있는 이제 원자로 규칙이라든가 원자로 규칙에서 위임받고 있는 등급 분류의 내용, 위임 규정에서 하고 있는 내용하고 좀 차이점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림으로써 혹시 이따가 패널 때 기회가 좀 되거나 하면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국내 인허가 체계 내로 들여오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경희대학교 소속으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요. 좀 원안위에서 보직도 하고 있기도 한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저 원안위 의견이랑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제가 약속된 시간이 50분인데 한 35분 발표 드리면 되나요? 질의응답 하시고. 예, 또 궁금하신 것도 많으실 것 같아서 대한민국 원자력 연표라고 하나 붙였습니다. 제가 붙인 이유는 저는 원자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이 끄트머리 정도에 지나지 않은데요. 1950년대서부터 해서 지나온 연역을 쭉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중요한 인허가 체계상의 마일스톤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저희가 위치하고 있을 이건 이렇게 안 되는구나. 저희가 지금 이건 안 되는구나. 잠시만요. 이게 이건 이거로 하면 되구나. 저희가 이쪽쯤에 위치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이 또 한 번 원자력 인허가 체계에 큰 좀 격변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좀 틀에 맞춰져서 왔던 그런 것에 훨씬 더 확장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연표를 준비해 보았고요. 그 내용이 바로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비경수로라고 이야기하는 용어가 아마도 비순행강로 이야기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용어를 강조해서 적어봤고요. 특히 자가설하기보다도 이제까지 저희가 늘상 경험했었던
뭐 경수든 중수등 물로 냉각하는 원자로가 아닌 다른 원자로의 경우에는 활용 목적도 다양해지고 뭐 가서 쓰는 데도 다양해지고 해서 이러한 설계 특성을 확인할 수, 포괄할 수 있는 규제 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지금 뭐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또 그런 것도 아니고 글로벌 산업 환경도 다양하게 여러 자리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특히 좀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이런 형태의 인허가 요건 이외에 조금 성과를 이제 좀 어떤 안전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방법은 사업자가 직접 좀 제안을 해서 타당하다면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위 위험도 정보 활용, 성과 기반 방법론의 적극적인 도입 가능성도 지금 여러 곳에서 타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내용은 익히 잘 알고 계신 10CFR 파트 53에 대한 관보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끝에 제목이 조그맣게 나와 있는 관보에서는 어드밴스드 리액터라고 해서 뭐 한국말로 하면은 선진 원자로라고 되겠지만 잘 아시듯이 실제로 파트 53이 그 나오고 나서는 커머셜 뉴클리어 플랜트라고 해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는 아니고 시설? 예, 그 정도의 이름으로 발행된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약간 취지를 이해할 수 있죠. 오른쪽은 파트 57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관보에 나온 것이고 이것은 마이크로 리액터에 대한 부분이고 더 소형이면서 그 이제 당연히 소스텀이 적으니까 안전성이 많이 높아졌겠죠. 뿐만 아니라 특히 제조, 면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당연히 이동에 관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는 대량 생산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강조가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파트 53이 이렇게 관보에 게재된 거를 했습니다. 이만큼 이제 환경이 많이 변화됐다는 말씀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안전등급 분류를 처음에 꼽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사업자분들께서 건설허가를 신청하겠다라고 하면은 원안법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건설허가 부분 따라서 쭉 갈 텐데요. 10조, 11조 이렇게만 갈 텐데 10조 신청서를 쭉 내시고 11조인가요? 허가 기준 들어가면은 허가 기준은 위원회 규칙을 따른다 해서 위원회 규칙을 딱 넘어가면 제일 상단에 뭐 정의 나오고 총칙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고 용어 정의 쭉 나오고 부지 요건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몸통 부분에 가면은 구조물 개통 설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제가 맞나요? 12조. 네. 12조에 보면은 원자로 규칙 12조에 보면은 안전 등급 및 규격 해가지고선 제일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안전 등급이 결정이 되는 순간 그 이후에 뭐 내진이며 전기며 품질이며 하는 것들이 쭉 다 따라가고 이것이 결정이 돼야 그 뒤에 설계 기준 사고의 요건이 정해지고 뒤에 미치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검사하고 시험하고 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어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는 국내 원자로 규칙의 12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쭉 쓰여져 있고요. 요 조문 자체만으로는 그 노형에 특별히 구분되어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뭐 무슨 노형을 갖다 대도 요거는 적용될 수 있는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비견할 수 있는 미국의 GDC 또 보면은 그 문항적으로 보면은 노형에 특별하게 좀 관여하고 있는 그런 조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 국내 원자로 규칙에서 그 위임하고 있는 그 고시를 이렇게 쫙 옆으로 넘어가면은 글씨가 조금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2조 적용 대상에 가압경수로 원자로 이렇게 딱 특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는 가압중수로 원자로 시설이 특정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 위임 규정에 의거해서 현재 원자로 규칙은 경수로랑 중수로만 작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이제 선진 원자로가 이제 못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만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익히 많이 알고 있는 지금 미국 NRC에서 렉 가이드로 발행한 1.23 맞나요? 잠깐만. 232야? 2 아닌가? 갑자기 번호가 233 아니면 232 둘 중일 텐데 요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NEI 18-04라는 문서를 인도르스하는 방법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파트 53에서 좀 노형 무관한 것뿐만 아니라 RIPB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좀 다양한 활용 목적의 다양한 설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마련했다라고 선 평가가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 기술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몇 가지 이전에 나왔던 등급 분류에 관한 규정들을
를 좀 적어놨습니다. 뭐 IAEA부터 쭉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까 그 위임 규정이 여기 NCANS 51.1 해가지고 쭈루루룩 가만 있는 이것이 바로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좀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그 단계를 거쳐서 특히 미국은 조금 RIPB를 활용하는 내용들이 많이 좀 진입이 되어 있지만 현재로 국내는 아직 여기 51.1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8-04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렉가이드 1.233 이렇게 됐고 여기서는 PSA로 시작은 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IDP라고 해서 이 독립 패널을 구성을 해서 그쪽에서 최종적인 심층 방어를 검토를 함으로써 이렇게 안전 등급을 세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요. 일단 이게 결정이 되는 순간 그 사이의 과정에 의해서 설계 기준 사고가 재정의가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랑 다른 경수로랑 다른 걸로 재정의가 되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방어면 방어, 방제면 방제 이런 쪽으로도 다 연계돼서 갈 수 있는 근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서부터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너무 한 줄 한 줄 읽으면 좀 지루하실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달라진 부분 좀 설명드려볼까 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거를 과제를 하면서도 보고 학생들한테 가르쳐 본 적도 있고 뭐 여기저기 가서 세미나도 해보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여기 코멘트 주시는 걸 들으면은 또 여기가 또 틀렸구나 라는 거를 계속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또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규제기관 지원을 받아가지고 요 등급 분류에 관련해서 필요한 좀 어떤 제도적인 개선점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 기술적인 좀 애로점은 뭐가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8-04 문서에 요즘에는 AI도 워낙 좋고 하니까 요약도 해주고 뭐 다 좋은데 중간중간에 보면 여전히 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읽어봐도 이렇게 하라는 건지 저렇게 하라는 건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좀 실제 경험을 통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저희도 특히 해외에 공개되어 있는 뭐 가스로나 소듐 냉각로들의 좀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요 18-04 내용을 진행을 하면서 그런 걸 좀 만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결과로 여기 반영됐다라고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뭐가 좀 제 생각엔 많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기존에 뭐 경수로 중수로의 경우에는 설계 기준 사고가 뭔지 다들 아시고 꽤나 잘 정립돼서 쓰여져 있고 설계 기준 사고 이외에도 다중고장도 잘 정리되어 있고 모든 사고의 스펙트럼들이 긴 운전 경험에 의해서 잘 정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선진원자로로 오면서 그런 어떤 사고를 설계 기준 사고로 할지 아니면 뭐 좀 이제 분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다라는 거를 저는 좀 전제로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난 것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뭐 안 일어나게 막든지 사고가 일어나면 완화를 시키든지 모든 관련된 설비들을 이용해서 일종의 사건 시나리오를 쭉 구성을 하게 될 수 있을 텐데요. 제일 끝에 가면은 별 문제 없이 원자로가 안전하게 정지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외부로 나가서 문제가 되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을 거고요. 그런 한 줄 한 줄 일련의 시나리오들을 LB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찾아내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LB라는 것을 LB 그 각 줄에 발생하는 확률 혹은 빈도라고 저는 보통 얘기합니다. 그 상황이 발생하는 빈도를 계산을 하는 과정은 여기 이제 PRA, 한국에서는 PSA를 중심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빈도들은 세로축에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찍고 제일 끝에 가서 생기는 마지막 상태 엔드 스테이트가 되었을 때 그때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보통 설량으로 평가를 해서 그걸 계산한 것들은 가로축에다가 쭉 넣어 찍음으로써 소위 빈도와 결과가 그려지는 FC 커브에다가 쭉 찍어내고 그게 제시했던 어떤 규제 요건에 만족을 안 하면 다시 설계 변경을 통해서 FC 커브를 다시 그리고 그런 FC 커브를 계속 반복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 통합 프로세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 내에서는 소위 원자로가 정상적인 출력으로 운전이 될 때의 상황인 전출력 운전뿐만 아니라 정지조 출력뿐만 아니고요. 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외부 사건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LB들을 쭉 하게 되는데 그 LB들은 주로 빈도, 그 시나리오가 발생되는 연간 발생 빈도에 따라서 현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FC 커브입니다. FC 커브가 18-04를 만든 가장 좀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뒤에 잠깐 FC 커브로 넘어가서 바로 요 놈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뭐 산업체도 기여를 18-04를 했을 테니까 기여를 했을 거고 아마 규제기관에서도 많이 더 코멘트를 줬겠죠. 바로 이 파란색 커브를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좀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는 좀 국내 한국형 이런 FC 커브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비슷하게 그려질 거는 같지만 제 생각에 한국에 있는 좀 특별한 요건들 때문에 혹시 좀 변경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중대사고에 관련된 것들 때문에 예컨대 죄송합니다. 예컨대 여기 네모칸으로 칠해진 점 중에 1번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보통 지금 아마 미국은 요거 만드는 상황에서도 ICRP 60인가 뭐의 기준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대개의 그 선량 기준 같은 게 TD 총 유효 선량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표는 30일 유효 선량 기준으로 적혀져 있는데요. 여기에 가 있으면은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네요. 저기 1램 기준. 죄송합니다. 여기 맞군요. 0.1램 기준. 0.1램 기준. 이쪽에 있는 요 표. 정상적으로 운전이 되는 상황이라도 그 외부로 나가는 피폭이 이거 정도 미만은 되면 안 된다라는 환경 기준에 따라서 요점을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위험도는 적어져야 되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리스크는 등가로 가져가게끔 한다 그래서 선을 이렇게 쭉 긋고요. 여기까지 오고 다음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그 빈도 중에서 여기 점을 찍는데 그 시나리오들 빈도가 10-2승에서 10-4승 소위 저희가 보통 이해하기로는 발전소 한번 운영하는 동안에 한번 일어날 동 말동한 그런 정도 사건 정도가 되면은 여기에 들어갈 텐데 그런 정도면은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 사고고 그런 정도면은 더 안전한 상황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요거를 이렇게 쭉 내릴까라고 고민했었을 것 같은데 어디에 걸리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파트 50.34에 있는 부지를 정하는 요건 중에 부지 경계에서 250mS인 그 조건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DBA일 때 250mS를 맞춰야 되니까 DBA의 끝단인 10-4승에 250mS가 여기 걸리도록 찍고 마찬가지로 아이소 리스크 때문에 쭉 기어보니 여기에 이제 걸린 거고요. 요거를 요렇게 내리는 것보다는 요렇게 내리는 게 더 보수적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요 위에 점선으로 그으면은 요 아래쪽에 주민 대피 같은 게 DBA에서 상정한 것들이 깨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는 보통 5곱하기 10-7승 미만으로 내려가는 사건들은 이거는 스크린 아웃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좀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50 램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게 아마 바로 이제 사망에 이르는 수치로서 정의가 돼 있어가지고 여기를 어떤 좀 스크린 아웃 시키는 점으로 잡아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쭉 가게끔 만들고요. 요 점이랑 요 점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총 5개 포인트를 앵커로 해서 만든 이 FC 커브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겠습니다. 뒤에 한참 또 몇 장 넘겨보시면은 제가 해외사에서 그린 그림을 하나 이렇게 갖고 온 게 있는데요. 잠깐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 FC 커브 아래쪽에 그 시나리오별로 어떤 점에 찍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요게 있겠습니다. 이렇게 찍는 게 이제 내용이고 여기 점점점점 찍히는 게 전부 다 LB들을 찍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위쪽에 오면은 AO 리전, 뭐 DBE 리전, 뭐 비욘드 DBE 리전 이렇게 있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요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다만 FC 커브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국내에는 FC 커브가 국내용은 좀 없다는 거 그게 하나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아쉬운 점이고요. 그리고
그 FC 커브 뭐 안팎으로 있는 것만으로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다른 다양한 것들이 부가적으로 등급 분류에도 적용을 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도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10CFR 파트 50.34에 있는 DBE 그 부지 경계 요건 때문에 아까 250mS가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신 이 표에서 여기 좌측에다가 그린 것들은 지금 미국도 파트 50 이후에 그 SMR이나 좀 소형 원자로가 들어오면서 조금 약간 별도 규정을 통해서 그 부지 경계에서 10mS죠 이게 아마 10mS 유효 설량 총 유효 설량이 되는 경우에는 아마 그 부지에 비상 발령을 내는 요건이 요 10mS보다 훨씬 클 겁니다. 뭐 며칠 동안에 몇 mS보다 훨씬 클 거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작은 수치의 유효 설량이 부지 경계에서 그 적용된다는 거를 개런티할 수 있다면은 비상 발령 안 내도 될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은 그게 EPG를 부지 경계 안쪽으로 들여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근거를 지금 파트 50에서 이제 별첨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마 파트 50.161일 거고 이것은 그 파트 53에서도 유사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용어 설명으로 PSF, RSF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각 빈도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룹만 해주는 건데 여기에는 설계 기준 사고, 액시던트에 대한 정의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이벤트로서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벤트들 중에서 DBE나 고빈도 비욘드 DBE들 그 시나리오들 중에 그 원자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기능들이 뭔가를 그 인지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이 단계에 관여하는 것들을 별도로 뽑아서 DBA를 설정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DBA입니다. DBA는 요 이전까지 LBE를 설정할 때는 이벤트라고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들에 대해서는 안전 등급으로 분류가 될 것들만 참여를 시켜서 꽤나 거기에 보수적인 과정이 몇 개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지 경계 요건인 250mS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DBE 중에 일부가 DBA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는 50.34의 요건을 그대로 쓰고요. 보수적인 과정, 약간 소스텀이나 이런 것도 보수적으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비안전 계통 도움 없이 오직 세이프티 릴레이트만 가지고선 그 250mS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걸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요만큼 내용은 아까 사전에다 말씀드린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말씀드렸고요. 그 AO 부분은 뭐 현재로는 뭐 특별하게 드릴 만한 말씀은 없을 것 같아서 뭐 지금도 그 원전 수명 기간 중에 꽤나 여러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발생한다고 치고 그 일반인 설량 평가나 이런 부분까지 안 미치도록 그 틀어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거 국내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DBE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BE 중에서 일부 내용들을 그 필수 안전 기능으로 선정을 하고 필수 안전 기능들에 대해서는 안전 등급으로 고려될 것들을 사업자가 정하는 거죠. 해서 그것만 해도 250mS부터 안쪽인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고 그게 세팅이 되면 그 줄이 DBA가 되고 거기에 관여한 것들이 안전 등급이 되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조금 특이한 게 비욘드 DBA 부분인데요. 여기에 조금 앞쪽으로 가서 그림은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5 곱하기 10의 - 7승 아래쪽은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 빈도보다 더 아래쪽이면은 아무리 그 좀 결과가 심각한 사고가 나와도 사실은 문제가 없게 돼 있습니다. 쭉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근데 뭐 그 말도 틀린 건 아닌데 여기서의 내용은 뭐 클리프 엣지 평가라고 해서 5 곱하기 10의 - 7승 그 언저리에 있는 것들은 조금 낮거나 뭐 하는 것들은 불확실성이 워낙 클 테니까 최대한 그 부분에 있는 것들은 다 좀 따져봐 가지고 혹시 잠깐 뭘 좀 계산 입력이나 이런 걸 바꿨을 때 바로 그 FC 커브 바깥쪽으로 넘어가지 않은지는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프 엣지 평가를 하라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PSA 할 때 좀 초기 사건 이렇게 스크린 아웃 시키는 그런 거랑 맥이 좀 통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LB를 정해서 이벤트를 찍을 때 주로 가로축에 어디 찍느냐인데 이 부분에서는 기계적 선언항을 쓰는 거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각종 이런 것들을 다 쓰고 있겠고요.
이 바람에 뭐가 작동을 하냐 하면은 보통 설계 기준 사고일 때 안전등급 쓰게 되면 안전등급이 되면은 싱글 페일리어 크라이테리아 적용을 해가지고서 무조건 2세트 이상 들어가게 되죠. 근데 지금 DB를 점을 찍을 때에는 PSA 자체를 하기 때문에 단일 고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PSA를 그대로 하면 됩니다. 공통원인 고장 집어넣고 두루루루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공통원인 고장에 의한 계산이 들어가서 FC 커브 안에서 찍히기 때문에 단일 고장은 여기서는 필요가 없을 거고요. 다만 그러면은 어떤 안전기능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펌프가 한 대만 들어가서 250ml 시버트 만지면은 그것만 안전 등급이 되고 나는 펌프를 하나 더 안 둬도 되겠네? 라고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이후에 LB 선정한 이후에 심층 방어 평가 단계 넘어가면은 그 독립 패널 평가를 통해서 아마도 심층 방어 레이어가 좀 얇다고 판단이 되면 결국에는 뭐 펌프가 하나 더 들어오든지 아니면 그 다음 레이어가 하나 더 들어오든지 그런 판단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꽤나 PSA 위주로만 돌아가는 방법일 거다라는 선입견으로 봤는데요. 보면 볼수록 되게 결정론적인 방법이다라는 생각 사실 들긴 합니다. 그리고 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해질 거다. 어쩌면 PSA로 하는 거는 뭐 데이터가 좀 뭐 부정확하다, 모자르다 이런 이슈는 있겠지만 그냥 쭉 계산하면은 그냥 뭐 아니면 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정작 DID 평가는 그거는 꽤나 전문가들이 앉으셔가지고 좀 어떤 회색 지역에서의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좀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DB랑 DBA가 혹시 또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DB2 할 때는 FC 커브 안쪽에만 떨어지면 됩니다. 그럼 오케이지만 DBA 평가할 때는 250ml 하되 이 밑에 보면은 그 소스텀 쓰는 것도 아마 이런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미케니컬 소스텀을 그냥 쓰되 보수적 가정을 쓰는 건지 아니면 선량을 소스텀을 기존에 쓰던 거를 뭐 좀 준용해서 쓰든지 그래서 꽤나 보수적 가정에 기반한 소스텀을 써서 DBA 평가를 해서 그래도 250ml 안 넘는지 확인한다는 부분이 DB랑 달라지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BA를 쭉 이제 요거는 그냥 제 생각에는 읽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가 하나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는 DBA 점을 쭉 찍어놨는데 그 중에서 얘는 필수 안전 기능을 수행을 하니까 그 중에서 비안전 등급 기기를 띄고 마치 PSA 할 때 생각하면서 비안전 등급 기기들을 띄고 그러면 얘가 비안전 기기들이 떨어져 나가면은 완화가 안 되니까 점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빈도가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요. 아마도 그렇게 작동하는 것 같지는 않고 DBE 내에서 필수 안전 기능으로 점지된 시나리오들은 빈도 위아래는 보지 않고 더 이상 그것은 관여하지 않고 이 좌우로 움직이는 그 결과 파트만 보수적인 가정을 해서 넣는 걸로 저는 지금까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FC 커브 안에서 DBE가 DBA가 되면 점이 다른 데로 움직이면서 뭐 여전히 FC 커브 안쪽에 있으면 혹은 바깥쪽으로 넘어가면 이런 류의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조금 잘 모르는, 기술적으로 모르는 부분인데 그 외부 재해가 들어오는 것들을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해결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보면은 보통 PSA 국내에서 하면 뭐 내부 사건, 외부 사건 나눠서 하는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외부 사건에 대한 얘기는 특별히 없거든요. 근데 요 설계 기준 외부 재해 강도라는 걸 통해서 외부 사건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든지 FC 커브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가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FC 커브, 기본적으로는 FC 커브 안쪽으로 다 들어오면은 1차전은 통과가 된 것 같고 1차전은 그 다음에 모든 들어와 있는 것들을 다 합쳐서 기존에 NRC가 유지하고 있는 정량적 안전 목표 혹은 정량적 보건 목표는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추가적인 요건이 되겠습니다. 점만 안쪽에 들어와서 문제가 아니라 다 합쳐서도 괜찮다. 우리나라로 쳐서 경수로 했으면은 CDF가 뭐 10만원에서 5승, 러프가 10만원에서 이런 게 만족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FC 커브 그 한 면에서는 안 나오지만 추가적인 조건으로 준 거죠. 당연히 AO일 때는 사고가 낮진 않지만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FC 커브에 바싹 붙어가지고 안쪽에 있는 건 그래도 괜찮냐라는 건데요. 그것도 이제 가만히 봐주지를 못하고 그 1% 안쪽에 여기 딱
그 2칸씩 아마 밑으로 내려갔을 텐데요. 2칸씩 내려가 있는 요 안쪽에 빗금친 부분에 있는 것들은 리스크 시그니피컨트 LB라고 해서 그 안전등급 지위를 부여하진 않지만 이쪽 있으면 안전이긴 하지만 그 이제 안전등급만 가지고 해서 요쪽에 찍힐 텐데 안전등급만 가지고 해서 했을 때 요쪽으로 떨어지거나 하면은 여전히 FC 커브 안쪽에 있어서 조건은 만족하지만 약간 좀 아슬아슬한데? 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안전 등급에 있는 것들을 일부 다시 승격을 시켜서 안전 등급에 조금 준하는 그런 관리를 하겠다라는 개념을 도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뒷장에 바로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 기반 사건 선정할 때 불확실성, 민감도 분석 이런 부분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SA에서 하는 거랑 비슷하게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LB 선정을 할 때는 꽤나 반복적인 진행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만일에 정말 국내에서 한다면 이런 LB 선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부터 좀 설계사하고 전문 규제기관에 좀 대화가 필요치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한참 간 다음에 다시 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해외 설계사의 가스로 내용인데요. PSA를 해서 이런 거 그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스몰 어디 배관 어디 이런 데가 깨지면은 보통 위로 올라가면은 그 다음 완화 장치가 성공한다는 뜻이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면 그 완화 장치가 실패한다는 소리고, 보통은 대부분 성공이고 실패는 확률이 작으니까 이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확률이 작은 확률로 곱해지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것들은 대개 아까 FC 커브에 보면 아래쪽에 찍힙니다. 아래쪽에 탁탁탁 찍히게 되고요. 대신 실패를 거듭했으니까 뭐 완화 장치 같은 게 많이 없으니까 결과를 계산을 하면은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른쪽으로 찍히게 됩니다. 대충 이쪽에 있는 요 시퀀스들은, 요 점들은 아래쪽에 오른쪽에 와 있을 가능성이 크고, 요 위쪽에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왼쪽에 상단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찍은 그래프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또 노형 특성이 가스로고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와 있는 그런 결과 텀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만일에 이건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만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이면, 자 어딘가 무슨 이제 LB를 하나 설정을 해서 계산해 봤더니 여기 떨어진 거죠. 떨어지면은 설계자가 보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옆에다가 하나 벽을 더 쌓으면은 밖으로 나가는 결과가 줄어들 테니까 요 점을 요리로 옮길 수가 있을 거고, 내가 펌프를 하나 더 달아서 이 사고가 안 생기게 만들면은 결과는 같지만 빈도를 밑으로 떨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거를 여기서 이쪽으로 옮길지, 본인이 이걸 이쪽으로 옮길지는 약간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면은 일단 다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고, 다 합쳐서 QHO가 만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여기서 1% 안쪽에 있는 거 안에 뭐가 선이 들어있다면은 걔는 걔들대로 별도의 처리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골자가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조금 더 정리하고 이제 궁금하신 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B가 이제 다 끝나게 됐고요. 그 와중에 DBA까지는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필수안전 기능을 수행을 할 때에 250mSv 안쪽에 들어갈 때 개입됐던 것들은 세이프티 릴레이트드로 하고요. 아까 1% 안쪽에 들어오는 것들은 리스크 시그니피컨트로 하든가, 리스크 시그니피컨트에 들어갔던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저 NSR/ST로 가든가, 아니면은 다음 단계에 있는 DID 평가를 통해서 다시 이쪽으로 들여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비안전으로 가서 이렇게 세 개로 되는 결론을 내므로써 결과적으로는 이제 노형 불문하고 위험도에 차등화된 그런 내용으로 되게 되고요. 이와 같이 특히 가운데 있는 이런 카테고리는 이거 비경수로 한다고 새롭게 나온 건 아니고, 예전에도 피동계통 논의를 많이 하면서 그 안전계통이라고 하기에는 그 자체가 이제 작동하는 좀 작동하는 원리가 고유성이 있고, 그렇지만 그거를 그냥 내비두기에는 조금 보안이 뭔가 백업을 해가지고선 그 피동 안전계통을 좀 강화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했을 때 이러한 카테고리의 안전등급을 고민을 쭉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선진원자에서
조금 더 확대가 됐달까? 내지는 조금 더 구체가 됐달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까 LB 해서 세이프티 펑션 하고 쭉 해서 DID까지 가는데요. 여기서 설명드릴 거는 인티그레이티드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이미 10CFR 파트 50.69에 보면은 이게 경수로에 대해서 리스크 평가를 해서 등급 분류를 안전, 비안전을 각각 반으로 쪼개가지고 조금씩 차등화하는 그런 과정을 예전에 미국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도 IDP에 대한 어떤 좀 조건들을 이미 제시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선진원자로면서 새로워진 거는 아니라고 보고 원래 있었던 거를 선진원자로용에 맞춰가지고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꽤나 많이 작동을 하는 게 LB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 제가 잠깐 LB가 선정이 되면 LB 선정된 걸 가지고 쭉 내려가서 이게 그 안전 기능에 작용을 하느냐? 그러면 yes면은 당연히 그냥 세이프티 릴레이티드로 가고요. 세이프티 릴레이티드면 그러면 나머지 다른 등급들은 뭐 하고 검사는 언제 하고 시험을 언제 하고 뭐 할 거야 라는 것들은 전부 다 이쪽에 IDP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길 내주는 것만 PSA가 하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IDP가 앉아가지고선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하는 거죠. 글로벌 기준이라 이런 거 갖고 하겠죠. 그럼 여기서 통과하고 내려오면 이쪽은 일단은 비안전인데 비안전 중에서 리스크 시그니피컨트로 되느냐? 그럼 다시 옆으로 탁 가가지고 이쪽 카테고리로 되고 마찬가지로 위에랑은 조금 차등화 됐겠지만 언제 검사하고 심사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IDP에서 결정을 합니다. 여기까지 지나고 나면 비안전인데 비안전까지 내려왔는데 또 IDP가 보고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다시 올라갑니다. 또 이건 좀 심층 방어가 너무 얇은데 그러면은 다시 올립니다. 이것도 IDP가 하고 비안전일 때도 어떻게 하는지는 IDP가 하고 IDP가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8-04 자체가 PSA를 통해서 어떤 좀 가닥을 잡는 거는 뭐 해주지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끄트머리 가서 보면은 현행 지금 경수로 인허가 체계에서 다루고 있는 거랑 약간 좀 선후 순위가 조금 바뀔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안전성을 개런티 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 여기 제일 안에 들어있고요. 여기는 비안전 다리가 있고 중간에 리스크 시그니피컨트에서 1% 안에 있으면은 안전일 수도 있겠지만 비안전 카테고리에 떨어지는 기기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리스크 시그니피컨트. 여기랑 시간 때문에 요거랑 이런 부분들은 다 넘어갈까 합니다. 왜냐면은 등급이 일단 부분되고 나면은 그 등급에 따라서 어떤 식의 조치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쭉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써놓고선 몇 번 회의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상한 게 아니라 요 밑에 있는 요 두 줄은 뭔가 좀 어디서 잘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제가 좀 일단은 틀렸다라고선 말씀드리고요. 언젠가는이 아니라 내지는 어딘가 다른 문서에 본거를 여기다 넣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니까 18-04 내에서는 명확히는 안 써 있는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만 일단 그 18-04의 FC 커브 외쪽으로 요구하는 그런 요건이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심층 방어 강화를 위한 SS 분류는 말씀드린 것처럼 IDP 통합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꽤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걸 통해서 PSA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가져가지만 PSA가 또 못하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등급 결정되고 나면은 그 다음 수선이 쭉 가겠죠. 대신 이쪽에 있는 쪽으로 내려가면은 안전등급보다는 조금 더 낮거나 혹은 뭔가 좀 차등화할 수 있는 부분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층방어 내용은 시간 관계상 많이 못 드릴 것 같은데 지금도 심사할 때 보면 심층방어 심사하는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그거랑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도 인허가 체계 내에서 지금 SSC의 심층방어가 잘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중복속 다양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일단은 PSA에서 나온 기본 결과가 있으니까 괜찮겠어.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이거는 중요한 안전 기능을 하는데 이거 한 겹 끝나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아무리 신뢰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뭔가 한 겹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때가 되면은 심층방어위원회에서 이거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좀 하드웨어적으로 해결을 할지 아니면 운영 중에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결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 뒷부분까지는 아직 좀 뭐랄까요? 좀 경험도 많이 없고 스터디도 많이 못해가지고 일단 원문을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드린다는 점은 죄송합니다. 적절청 집침 이것도 좀 패스하고요. 속성 이런 것들이 다 뒤에 가면은 그 원문에는 표로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국내에서 50점 69 같은 게 많이 좀 돌아봤으면은 오히려 이 부분은 또 참여해 보신 전문가분은 어떻게 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해서 대충 저는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은 됐고요. 네, 끝이고 마지막으로 랩업을 좀 하면 안전등급 분류는 원자력 위원회 규칙으로 넘으면은 제일 처음에 윗단에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지위가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이제까지 경술에서 얘기했던 설계 기준 사고라는 것의 정의가 여기로 오면 좀 달라지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 부분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아까 국내용 FC 커브가 없다는 게 저는 좀 앞시다가 말씀드렸는데 18-04에 보면 다중고장이라든가 그 지금 국내 사고관리계획에서 요구하는 중대사고를 대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명시적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을지는 저는 좀 국내에서 한국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8-04가 잘 셋업이 된다면은 운영 단계에서의 검사, 인스펙션 테스팅 아니면 교육 훈련 이런 거 차등할 때도 당연히 갈 거고요. 지금 현재로는 방호방재법이 안전법이랑 조금 격차가 좀 있는데 그 사이도 18-04의 방법론을 통해서 좀 위험도를 차등할 수 있는 여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EPG 포함해서요. 오늘은 말씀 많이 못 드리지만 여기까지 마무리 드리고 다음 주에 제가 좀 주관해서 하고 있는 그 행사인데 이런 좀 문제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런 행사를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QR을 눌러보시면은 아직 등록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랑 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시면 소속과 성함 미리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SK이노베이션 김철민입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는 NEI 18-04부터 배워서 전통적인 PRA나 결정론적 분석을 잘 몰라서 전통적인 분석에서도 IDP의 역할이 큰지를 궁금합니다. 저기 한손이라도 오셨으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PSA만 그냥 한 경험에서는 당연히 IDP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IDP가 들어와 있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아마 지금 사업자 쪽에서 한손에서 말씀드려도 되나? 등급 분류에 대한 지금 리스크활용 등급 분류에 대한 고민을 꽤나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일환에는 틀림없이 IDP가 들어가져 있게 됩니다. 그 상황이 좀 작동하는 걸 보면, 선진원자들 때 어떻게 할지 적어도 자격 요건이라든가 뭔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 이런 부분을 있을 거예요. 예전에 바라카에 인허가지고 쓸 때 17장인가요? RAP 할 때 그때 아마 IDP가 돌아가거나 했을 것 같습니다. 뭐라면 저보다는 여기 다른 분들께서 혹시 해주시면은 답변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하는 거는 여기까지. 네, 또 질문 있으시죠? 예. 교수님께서. 네, 저기 킹스의 정종입니다. 지금 쭉 설명하신 거는 미국에서 지금 신규원전용으로 개발돼서 신규원전에만 적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금 설명하시고 보면 이제 가동원전에 적용하시는 것처럼 들어서 그게 맞는지 하고요. 실은 가동원전에는 지금 이제 RIPBR에서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녹아들어 있는데 그거랑 이거랑 좀 연결해서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가동원전에서 쓰실 거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취지는 가동원전은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고 앞으로 들어올 특히 비순행강로의 경우에 대해서만 일단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발표랑 무관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미 경수령 SMR은 한번 들어서 심사를 받았죠. 경수령 규칙도 다 가기도 했었죠.
물론 이게 향후 국내에 잘 셋업이 되면은 이쪽 트랙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수 SMR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고민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일단은 비용수로 위주로 좀 했습니다. 워낙에 달라서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만 중간에 그 디시전 메이킹 패널,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 그 부분은 기존에 미국은 해왔지만 국내는 안 했던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느라고 가동원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발표는 일단은 비순행 강로 위주 앞으로 들어올 것을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면서 발표했습니다. 글쎄,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전개될지는 거의 보이는데 지금 나트륨 리액터가 지금 적용을 해서 CP 받을 거고 이제 OL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선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서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크고 또 게스쿨 리액터도 이제 엑스에너지가 받고 나면 그에 따라서 갈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국내 IDP든 뭐 외부 IDP든 결국은 성행을 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 기록으로 남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아마 말씀드릴 수 있는 최선은 최근에 뭐 연초에 원안위에서도 로드맵 발표한 거 있지 않습니까? SMR 규칙 보면은 이름은 SMR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가칭으로 해가지고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 어떤 지금 현재 경수로에 딱 특화된 그 원자력 규칙과는 다른 특히 TI, RIPB를 강조하는 그 원자력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는 꽤나 좀 가시적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는 방법으로 그걸 다 통째로 새롭게 만든다는 것보다는 그런 정도 형식으로 국내 상황에 조금 적절하게 조율된 걸로 들어오지 않을까 정도는 제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규태 박사님. 킨스의 김규태입니다. 지금 그 SSC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NAI 18-04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가지고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은 NAI 18-04를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1918, 그러니까 2018년도에 만들어진 자료고요. 그걸 이제 NRC가 인도스를 해줬는데 넷가이드로 그 뒤에 올해 3월달에 NCFR 53가 이제 파이널 룰이 되면서 몇 가지 바뀐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오전에 김정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QHO를 이제 규정에서 제외를 해버렸거든요. 제외를 했고 PRA 대신에 SRE, Systematic Risk Evaluation 메소드를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거는 정량적인 평가 방법 이외에 정성적인 평가 방법도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적용할 때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랩가이드 지금 이 랩가이드가 그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또 다른 랩가이드를 만들어서 이거와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랩가이드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기경수로용에 대해서 규제 체계를 연구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한 주제로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조금 더 기술 포괄형인 그런 주제를 만들 때는 요거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같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코멘트를 좀 드립니다. 네, 이제 질문 없으시면 좋은 발표와 또 좋은 광고해 주신 우리 허민영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